예, 저희가 이익이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 처음 기획은 이 기수로 나누는 게 아니고, 막스 엥겔스부터 시작해서 최근의 논쟁들까지 쭉 한번 주요 저작들, 논문들을 읽고 토론을 해보자. 라는, 기획이었는데요. 지금 이렇게 좀 자른 이유는, 막스 엥겔스를 하면서 한 7번, 7개월인가 8개월 정도 한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서 좀 구성원들 사이에 지쳐가지고 빠지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일이 많아서 빠지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좀 다시 한번 기수를 나눠서 새로 들어오실 분들이 있으면 참여하실 수 있게 또 열어주고, 이렇게 해서 어, 자라고 했고, 그게 이제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 있는데 주로 전국 결집에서 지금 여러분이 결합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원래는 이게 이제 중간에 잘린 게 아니라 연결된 거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기에서는 이제 길을 나눴으니까 하여튼 일기에서는 주로 막스 앵겔스의 저작들 공산당 선언에서 출발해서 어, 예, 앵겔스가 쓴 가족 사회주의선 국가의 기원까지 이거는 1870년대 이제 쓴 거고 공산당 선언은 1840년대 저작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막스가 쓴 글들이 이 48년 혁명을 분석한 글, 또 1872년에 파리 꼬뮌에 대한 분석 이런 글들을 우리가 쭉 읽어봤습니다. 그 당시 이제 읽으면서 주로 어 주로 이제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말하자면 봉건 왕조가 무너지면서 구질서 앙싱 레짐이 무너지면서 공화국으로 가는 과정에 어떠한 이 국가의 형태를 둘러싼 쟁점들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떠한 계급들이 자기의 계급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계급의 정치를 했는가. 라는 것을 이제 주로 중심으로 해서 봤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 하나의 사회의 정치적인 내용을 총괄하는 의미의 국가. 그래서 하나의 이 권력 기구 또는 공적인 폭력의 독점이라고도 하죠. 그런 국가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그리고 어떠한 형태의 국가들이 있었고 그 국가들의 각 계급들이 어떠한 식의 주장들을 하면서 어, 쟁투를 벌였는가라는 것을 이제 주로 살펴봤습니다. 이 일기 때 했던 그 작업이 사실은 이 2기, 3기, 4기 계속 최근의 논쟁까지 연장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2기부터 이제 레닌의 국가혁명, 어쩌면 레닌은 이제 2세대라고 할 수 있겠죠. 막스 앵겔스를 이어서 이 소비에트 1917년 러시아 혁명을 승리로 이끌어내고 소비에트 체제의 기초를 만들어내었던 이 이론가이자 이제 현실 정치에 에, 깊숙이 관여를 하고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투쟁과 이 타계급과의 어떤 쟁투 속에서 어, 지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죠. 그래서 막 레닌이 1917년 지금 오늘 읽고 토론하려고 하는 책은 1917년 러시아 혁명 이게 즈음해서 그 전쯤부터 시작해서 뭐 출판은 그 다음 해도 되고 2판은 또 좀 1년 후에 되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1917년을 전후한 러시아 혁명 뒤에 국가와 계급의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관점에서 그것을 어,
이 투쟁의 중심처로서 국가를 만들어 나갈 것인가, 새로운 형태의 국가는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가지고 논쟁을 벌인 겁니다. 요 시기에. 주로 레닌은 국가혁명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막스의 아주 충실한 해설자이다. 그래서 일기 때 우리가 읽었던 저작들을 꼼꼼히 읽었으면은 레닌의 글은 반 이상 제가 이렇게 재보진 않았으나 반 이상은 인용이에요.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따가지고 자기 언어로 이렇게 해설해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뭐 새로운 얘기를 한다기보다는 막스 앵겔스가 얘기했던 그 국가와 계급의 정치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그 일반론적인 수준에서 끄집어내서 거기서도 뭐 구구절절히 뭐 시대 배경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한 건 아니에요. 그 국가와 계급의 정치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끄집어내서 러시아의 특수성 속에서 한번 비춰본 겁니다. 그래서 그 읽다 보면은 아 뭐 막스 선생은 그 시기는 이런 식으로 봤지만 그거는 일반론적인 거고 그 러시아의 특성 속에서 보면은 약간 이런 점이 오히려 고려돼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은 그 시기에 파리 코뮌까지 보면서 발전시켰으나 그 이후까지는 자세히 수술을 안 하셨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죠? 러시아 특성 속에서 본 겁니다. 그리고 그 주로 그 글을 인용하면서 그 글에 등장하는 막스 앵겔스의 어떤 그 주장들 하고 당시에 그 논쟁의 상대자였던 사람들 특히 이제 특히나 이런 사람들의 그 기회주의적인 말하자면 그건 이제 이 그 나오면 이제 우리가 자세히 보겠지만은 하여튼 크게 보면 기회주의적인 입장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무정부주의자들, 그러니까 막스 앵겔스의 국가에 대한 관점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행 이거잖아요 말하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독재 이행기라는 걸 설정해서 봤는데 그게 기회주의자들, 무정부주의자들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런 부분을 어, 쓴 책입니다. 말하자면 굉장히 현실 정치에서의 아주 리얼한 논쟁이죠. 말하자면 2월 혁명 이후에 케렌스키 정부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그리고 이 현실에서 이런 논쟁의 그 이 쟁점 속에서 10월 혁명이 진행된 거고 이런 겁니다. 굉장히 이 추상적인 논쟁은 아니에요. 물론 추상적인 이론적인 쟁점이 등장하지만 아주 구체적인 현실 운동 가 별개로 진행된 게 아니라 바로 물려가지고 진행된 논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른쪽에서 우파적인 기회주의 우파들 또 좌익 수합병 계속 그 다른 글에서도 지적한 내용들이지만 이 좌익 쪽에서의 무정부주의 이게 막스주의하고 어떻게 다른가 하는 걸 설명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그 논쟁은 우리가 막스 앵겔스를 읽었을 때도 뭐 비슷하게 등장했죠. 오른쪽에는 라살레가 있었고 왼쪽에는 블랑키가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거랑 논쟁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은 그런 과정에 있었듯이 레닌도 우익 기회주의, 또 자익 무정부주의 그렇게 그 상대가 있는 겁니다. 뭐다 이제 그 사람들 글을 인용하면서 자기 주장은 이렇다 이런 걸 이제 핀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레닌의 국가론 해석에 대한 일단 우리가 막스 앵겔스를 레닌이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그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이게 발제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그거는 이제 나중에 발제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죠. 그 발제를 어떻게 하셨는지 제가 왜냐면 일기 때 이런 부분을 좀 유심해서 봐주세요. 그러고 레닌이 인용한 바로 그런 글들에서 이렇게 문단 막 읽기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레닌이 어떻게 활용했는지, 뺐는지, 왜, 그런 것까지 이제 좀
그 일기 때 그래서 그걸 일부러 밑줄 쫙, 문단이든 하여튼 그 용어 사용이든 이걸 제가 구체적으로 책에서 하여튼 지적을 해서 그걸 읽어보자라고 했던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소화가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레닌의 이 국가론 그 당시 17년의 논쟁이지만 이것은 그 이후에 우리 앞으로 볼 예를 들어서 소비에트 그 건설 과정에 스탈린이 이제 레닌을 또 인용을 하면서 저기 프롤레타르 독재에 대한 자기 얘기 또 뭐 사회주의 경제는 이렇게 돼야 된다 뭐 이렇게 가지고 또 얘기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거랑 연결이 돼 있어요. 그 보통 소비에트 막스주의의 어떤 몰락, 소비에트 체제 몰락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이게 스탈린이 잘못한 거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스탈린의 잘못의 뿌리는 레닌에 있다. 그 어떤 사람은 또 레닌 또 역시 막스까지 다 그게 그 막스를 맨날 이용하고 그런 사람인데 막스까지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소비에트 체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것인가. 뭐 다르면 뭐가 다르고 뭐는 발전시켰고 뭐 이런 걸 정확히 한번 이 직접 이 사람들이 쓴 저작에서 그 구절을 보면서 살펴보면 재밌잖아요, 그죠? 그럼 어, 세속적으로 뭐 어디까지 잘못했다, 뭐 뿌리든 막생이시 이런 것까지 다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 소비에트 막스주의 또 그 이후에는 1960년, 70년대에 서구에서 있었던 68의 후속입니다, 말하자면. 지진이 있으면 계속 여파가 있잖아요. 그래서 68 끝나고 나서도 그 서구의 그 막스주의자들이 다시 그 르네상스처럼 이제 막스가 막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또 논쟁을 벌인 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도 레닌이 본 국가론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그럼 그걸 발전시키려면 또 막스에서는 뭘 또 끄집어내고 뭐 이런 논쟁이 있거든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말하자면 이 좌파 그룹 내 모든 논쟁의 뿌리는 막스에게 있다, 사실은. 그래서 그걸 그 뿌리부터 가가지고 그 주요 저작들을 다 보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지금의 논쟁에서 그걸 비추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또 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때는 항상 옛 것에서 찾아냈죠. 그죠? 르네상스는 그리스 로마에서 찾아내고 뭐 지금은 다시 그거는 우파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유주의 그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찾아낸단 말이죠.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그 좌파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죠. 뿌리부터 가서 다시 거기서 현실에 일반론으로 전개한 거를 현실 특수성에 적용해서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뭐 특수성 속에서 한 거를 그 일반화시킨 것도 있어요. 그럼 잘못된 일반화다. 그래서 그거는 또 제낄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새로 영역을 어떤 영역까지는 분석했는데 어떤 영역은 분석을 안 했어요. 그럼 새로운 영역은 우리가 또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려면 이 옛 것을 잘 이해를 해가지고 거기서 끄집어내고 그게 편집법이잖아요. 버릴 거 버리고 할 컨택하고 그래서 새로운 거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그 레닌의 이 국가와 정치에 대한 레닌의 분석 그리고 막스의 인용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다 그런 거죠. 그래서 글 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혁명을 오늘 읽고 토론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네. 예, 감사합니다. 좀 뭐 개략적인 설명, 그리고 앞으로 우리 방향 잘 설명해 주신 것 같고요. 앞으로, 아니, 이제 다음에 이제 우리 그 발제문 준비하신 권성호 동지의 발제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국가혁명 발제문을 준비하게 된 노동당 서울시당 소속의 권성우라고 합니다. 제가 이거 발제문을 읽기 전에 살짝 양해 말씀을 드리고 시작해야 되는 게, 뭐 선생님께서 인용구를 얼마나 잘 소화시켰냐,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네, 그런 걸 잘 못한 것 같아가지고,
그게 조금 찔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미리 한번 친구를 보내줘가지고 예, 한번 걸르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또 다시 한번 그 옛날 읽은 거니까 어렵지 예. 않거든요. 저 어제 급하게 준비하느라 또 양해 말씀드리자면 6장에 기회주의자랑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이제 어떻게 대결하느냐 뭔가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이 부분을 좀 준비를 미흡하게 해서 어,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발제물 준비하면서 레닌의 다른 저작들도 좀 읽어보았는데요. 집에 있기도 하고 PDF 파일도 있고 해서요. 어, 그런 걸로 1917년까지 이 국가혁명이 이제 1917년도에 저작이 나왔죠. 발간 시기는 좀 늦어졌다고 하지만 그때까지 사상을 좀 정리를 해보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 국가혁명은 당시에 만연하던 어떤 기회주의자, 카우츠키, 뭐 무정부주의 이런 왜곡에 맞서서 국가는 계급 대립에 따른 화해 불가능성의 산물이자 표현이다라는 이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론을 되게 정확하게 정치하게 풀어서 그에 따른 혁명 이론을 서술하는 책인데요. 어, 레닌의 실천과 인식은 그 모두 되게 일관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다는 걸 이런 저작들을 읽으면서 느꼈어요. 이제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어떤 물신주의의 타파, 물신주의라고 하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약간 물신주의라고 이해를 했는데 이거는 기회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상에 빠지나를 설명할 때 물신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레닌의 사상은 책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레닌은 철저하게 그 러시아라는 국가 아니면 국제적인 관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나를 먼저 정확히 파악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했었는데요. 이것은 이제 혁명의 객관적 조건이 충족되는지, 혁명의 주관적 조건, 즉 주체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고찰을 함의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레닌이 인민의 벗들은 누구이며 뭐 이런 책을 썼는데 이 당시에 뭐 인민주의자랑 대결을 많이 했어요. 당시에 이제 뭐 자술리츠라는 러시아의 혁명가가 마르크스한테 보낸 편지에서 나눈 대화를 보면 마르크스도 러시아의 미르 공동체라는 촌락 공동체가 굉장히 사회주의적인 면이 있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그 혁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근데 레닌이 보기에는 레닌이 이런 촌락 공동체를 분석해내고 자본주의가 이미 촌락에 있다는 걸 시장이 이미 러시아에 있다는 거를 이제 밝혀내게 됩니다. 그래서 레닌의 시도에서 레닌은 이제 국내 러시아의 이런 정치 경제 체제를 정확히 보려고 한 것이죠. 레닌이 레닌의 시도로 러시아에서는 자본주의적 시장이 탄생했고 농민 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는 것을 통계적 자료로 보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러시아는 세계 자본주의와 동떨어진 국가가 아니라 세계 자본주의에 포섭돼서 자본주의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라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레닌이 현실을 파악했으니까 농민은 해체되고 있잖아요. 그럼 농민은 혁명의 주체가 될 수 없겠죠. 이런 결론에 이르러서 레닌은 약간 대공업을 중심으로 한 발전, 어떤 공산주의로 이행을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또 무엇을 할 것인가에서 볼 수 있듯이 거기를 보면 이제 자생적 운동에 대한 경계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풀뿌리 운동이라고 하죠. 노동자 운동. 어떤 정당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운동이 아니라 아래서부터 올라오는 이런 운동들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하는데요. 왜냐면 그들이 이제 기회주의자적 면모를 많이 보인다고 레닌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뭐 뒤에 여러 가지 철학적인 저작도 있는데 이런 철학적인 저작에서 인용된 말들을 보면 가령 유물론과 경험 비판론에서 어, 레닌이 이런 사상들을 분석할 때 막스주의의 탈을 쓰고 엄청난 혼란과 착종과 반동적인 일을 행하는 이자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을 임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문에서의 물신주의에 대한 비판을 목적으로 서술된 책입니다. 이들은 사실 이건 좀 철학적인 얘기인데 어, 칸트랑 헤겔이 차이가 있잖아요. 이심론적인 부분에서. 칸트는 어떤 물 자체라는 거를 상정하고 그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없다. 이 경험 비판론적으로 생각한 사람이고요. 이제 해겔은 변증법적으로 그런
영역을 우리가 알 수 있다, 경험으로 알 수 있다라고 이제 간략하게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배우의 물 자체가 존재함을 승인하는 이런 사람들이 그 미지의 영역을 물신이나 우상, 어떤 절대자 이렇게 신앙주의적으로 빠져버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이런 그 앞에서 말했듯이 자생적 운동은 이런 기회주의를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본질은 현상을 통해 우리한테 드러나지만 동시에 현상에 의해서 가려져 있기 때문인데요. 이 기회주의자들은 현상만을 이제 추동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본과 노동이라는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냥 임금의 상승 정도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이제 추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레닌이 보기에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레닌은 이런 신앙적 형태를 타파하기 위해서 어떤 외부로부터의 이념의 주입을 필요로 하는데 이게 바로 정당에 의한 외부성의 주입이고요. 이것에 대한 언급은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책에서 볼 수 있습니다. 레닌에게 있어서 혁명은 지금 바로 돌에 있는 미래인데 그렇게 돌에 있는 계기를 끄집어내지 못하고 물신주의에만 빠져 있으면 레닌의 입장에서 되게 답답한 거죠. 그 외에도 뭐 철학 노트라는 책도 이렇게 쓰고 이런 정돈된 인식을 바탕으로 이 제국 레닌이 이 책을 제2차 러시아 혁명 이행기 때쯤에 이제 제국주의가 한창 만연하던 시기로 알고 있어요. 이제 제국주의론이라는 책도 봤는데 어, 이 세계 레닌이 뭐 이거 국가혁명 초반부에서도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제국주의 전쟁은 독점 자본주의에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행 과정을 극도로 가속화하고 강화하였다. 뭐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세계 자본주의 내 대공업의 발전이 경쟁 단계 넘어 독점 단계에 진입하고 있다는 논의를 이제 국가혁명과 제국주의론에서 이제 언급하고 있습니다. 레닌의 눈이 이제 세계 혁명으로 가고 있는 거죠. 어, 뭐 독점 단계에 진입한 자본주의는 그 자체 내에서 생산의 무계획성을 타파하여 경제가 계획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사회주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관료제와 상비군을 축으로 담아 이런 지배계급의 지배를 담보하고 있던 국가는 이제 제국주의 전쟁을 해야 되니까 총력전으로 전환하게 되죠. 총력전에 따라 이제 상비군이 징병제로 바뀌게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엥겔스가 말했던 양질 전화의 논리가 이렇게 막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발전함에 따라 오히려 자본주의 자기 전개에 의해서 자본주의 자기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예. 어, 그래서 이런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혁명의 실현을 위한 객관적 조건은 자본주의의 자기 전개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충족되어 있는 거죠. 레닌이 보기에는. 오히려 마르크스 때보다 지금 이 혁명을 하기에 되게 적절한 계기들이 막 나타났는데 이런 거 인지하지 못하고 평화로운 이행이나 주장하고 있는 카우츠큐류를 보면 레닌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답답했다. 그래서 이런 기회주의를 타파하고 국가론을 다시금 정추하면서 어떻게 혁명을 할 것인가를 말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가혁명은. 그 다음에 이제 국가혁명의 요약 부분으로 이제 넘어갈 건데요.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국주의 전쟁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제국주의론에 제가 과학과 사상에서 나온 제국주의론 책을 봤는데 거기서 나온 제국주의의 정의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일반에 지닌 기본적인 특성이 발전하여 그것을 직접 연속성상에서 이어받으면서 등장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요.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의 독점 단계라고 언급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밑에도 보면, 어, 이제 기회주의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기회주의 요소들은 전 세계의 공식적 사회주의 정당들 내에 사회배회주의라는 지배주의를 탄생시켰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냥 말로는 사회주의를 맺히지만 실제로 하는 것들은 사회주의가 아닌 거예요. 되게 반동적이고 우익적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탄생했다고 하네요. 또 밑에 제가 인용한 글에서 제가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근로대중의 투쟁은 그 부분 있잖아요. 그 앞에 추가로 붙는 말이 특히 제국주의적 부르주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는 근로대중의 투쟁은 국가에 관한 기회주의적 편견에 맞선 투쟁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레닌은 말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제국주의 자장 속에서 자본주의 내에 나타나는 그 물신주의에 대한 타파를 말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거 레닌의 서술 계획도 서문에 간략히 나오는데 이거는 남 선생님께서 잘 설명해 주셔서 넘어가고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과 국가의 관계의 문제는 실천적이고 정치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닐 뿐만 아니라 당장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대중에게 설명하기 위해서라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걸 다시 한번 말하고 시작을 합니다. 1장은 계급사회와 국가인데요. 이거를 간략하게 말해보자면 그 카우츠키나 기회주의자들이나 뭐 무정부주의자들이 국가에 대한 관점을 많이 왜곡하고 오도하는 부분이 많았는데 레닌은 이 국가에 대한 관점을 바로잡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국가는 화해 불가능한 계급 대립의 산물이라는 이 명제를 이해하는 것이 마르크스주의 국가론의 핵심이라고 레닌은 말하는데요. 더 넘어가서 보자면 이제 뭐 뿌티 부르주아 이데올로그 이들은 이제 국가가 계급화의 기관이라는 식으로 왜곡을 하고 카우츠키류의 기회주의자들은 국가가 화해 불가능한 계급 대립의 산물인 거는 인정을 하는데 폭력혁명과 국가와 권력기구의 파괴 필요성을 간과했다고 하죠. 뭐, 이것까지 인정을 하는데 실천적 영역에서 되게 왜곡을 한 부분도 있고 어, 다음에 이제 뭐 국가에 대한 여러 가지 마르크스주의에서 보는 정의들이 나와요. 이제 국가는 무장한 사람들의 특수한 조직체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무장한 사람들은 공권력이죠. 공권력은 무장한 주민들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또 제국주의랑 군사력 증강은 이런 공권력에 기반한 그 무장한 사람들은 약탈적인 국가 권력인데 이거를 되게 증강시켰죠, 제국주의가.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군을 증강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또 국가는 피어갑 계급을 착취하기 위한 도구라고 말하는데요. 뭐 국가 공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조세랑 국채 같은 기반이 필요하겠죠. 물적 기반이 필요한데 어 뭐랄까 그 민주공화국이라고 하면 되게 민주주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레닌은 민주공화국마저도 이제 자본주의의 최선의 정치적 외피, 자본주의가 자기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란 본질을 숨기기 위해서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는 게 있고요. 보통 선거권도 부르주아제 지배도구로 또 작용한다고 말합니다. 엥게스는 계급의 소멸과 함께 국가도 소멸할 것이라고 강조를 한 바 있습니다. 또 국가의 사멸과 폭력혁명에 대한 논의에서 막스랑 엥게스는 국가는 사멸하지 않고 혁명에 폐지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게 부르주아즈의 국가가 있고 레닌이 보기엔 프롤레타리아트의 국가가 있는데 부르주아적 국가는 뭐 뒤에도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부르주아 국가는 폭력적으로 폐지를 해야 되는 대상이고 그 뒤에 나타난 프롤레타리아 독재에 의한 국가는 사멸이 된 대상이라는 명제를 말하거든요. 이건 이제 앞에 말한 이렇게 나오네요. 예. 민주주의도 저희가 뭐 민주주의라는 걸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물론 큰 가치가 맞지만 민주주의마저도 국가 정체의 일부다. 그러니까 국가의 일부다라고 레닌은 말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가 사라지면 민주주의도 사라진다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엥겔스는 이런 국가의 사멸 명제가 기회주의자랑 무정부주의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히는데 그 당시에 그 기회주의자와 무정부주의자가 뭐 자유인민국가 또 독일 3인당에서도 자유인민국가라는 구호를 썼다고 하는데 라살레도 그쵸. 이 명칭 자체가 굉장히 모순되어 있다라는 자유인민국가 이것들이 다 모순되어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요. 어, 우리 뭐 요즘 사회에도 폭력을 굉장히 폭력하면은 이제 치를 떠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제 엥겔스가 말하길 폭력이 필요하다. 폭력 혁명의 중요성이 있다. 폭력은 새로운 사회를 잉태하는 낡은 사회의 산패라는 이런 마르크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또 여기서 중요한 게 당시에 이제 폭력혁명과 국가 사멸이라는 거를 절충주의적으로 어느 때는 폭력혁명으로 어느 때는 국가 사멸로 이렇게 그냥 입맛에 맞게 적당히 이렇게 느슨한 절충주의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엥게스는 이건 아니다. 이건 변증법적으로 이해돼야 된다. 그러니까 두 개가 다 그 별개의 과정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으로 이해돼야 된다라는 말을 중요한 말을 하죠. 그러니까 변증법이라는 게 차이의 동일성을 보이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요. 뭐 정리해보자면 이제 국가는 화해 불가능한 계급 대립의 산물이고 뭐 무장한 사람들, 주민은 아닌 무장한 사람들의 특수한 조직체고 피어가 계급의 착취의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은 이제 마르크스가 그 루이 보나파르트와 브리메르 18일에서
1848년과 1851년의 경험을 총합하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결론을 내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원래 철학의 빈곤이라는 책에는 그냥 계급이 폐지되면 국가가 소멸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사설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이 철학의 빈곤이랑 공산당 선언도 둘 다 마르크스의 저작인데요. 근데 이후에 공산당 선언에서는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배 계급으로 올라서는 것, 즉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정식화되었다고 하죠.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르크스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트는 오직 사멸하는 국가, 즉 곧바로 사멸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사멸할 수밖에 없는 상태의 국가만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또 노동자들은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트와 그냥 일반 노동자들이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자들은 국가,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를 필요로 하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제 결론이 프롤레타리아트는 독재라는 이런 과도기의 어떤 정치 체제가 등장했다는 거는 이제 프롤레타리아트가 착취계급, 즉 부르주아즈를 억압해야 된다는 게 필요성을 또 강조하기 위한 역할도 있는데요. 프롤레타리아트는 그 대규모 생산을 하면 그 노동자들이 많이 모이고 의식화도 잘 되고 이러니까 대규모 생산에서 담당하는 경제적 역할로 인해서 노동하는 피착취 대중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프롤레타리아트는 어, 이런 마르크스가 적용한 계급투쟁 이론은 이 프롤레타리아 정치적 지배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프롤레타리아트가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역할로. 또 프롤레타리아트는 착취자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서라도 어, 국가 권력이죠. 집중화된 권력 조직과 폭력 조직이 필요합니다. 뭐 프롤레타리아트가 독재로 올라서면 부르주아즈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제 그들을 또 억압하고 그들이 가진 수단을 좀 빼앗고 국가 생산력을 위해 써야지 또 공산주의가 발전하고 또 높은 단계 공산주의가 이행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다음에 이제 나오는 질문은 부르주아즈가 자신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국가 기구인데 이거를 뭐 청산하거나 파괴하지 않고 어떤 프롤레타리아트 부르주아즈에 대한 특수한 폭력 조직으로서 국가를 창출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마르크스의 혁명 경험에서 이런 게 첨가돼서 나타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제 혁명은 의회 권력을 뒤엎기 위해 의회 권력을 완성하고 모든 파괴력을 행정 권력에 집중하기 위해 행정 권력을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역설적인데 혁명이 행정 권력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 국가의 그런 폭력 조직을 완성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더 탄압을 해서 얘네가 못하게 막아야 되니까 어 1차 프랑스 혁명이 중앙 집권화를 발전시키게 되고 의회제 공화국은 혁명을 반대하며 탄압 조치를 취하고 통치권의 수단과 집중을 강화하고 혁명은 국가기구를 파괴한 듯이 완성시켰다고 마르크스는 말하죠. 네, 마르크스가 이러한 전개에서 이제 실천적으로 파악을 한 결론은 종래의 모든 혁명은 국가기구를 완성시켰으나 이제는 그것을 분쇄하고 파괴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됩니다. 조르지아 지배에 필요한 국가기구는 관료제와 상비군이라는 뭐 두 제도로 나타나는데 이것도 되게 이거 밑에는 제가 그냥 쓴 건데 좀 변증법적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자본주의 모순에 따라서 혁명이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상기군과 관료제가 도입되고 그것이 강화되기 시작하는데 자본주의 자기 전개에 따라서 뭐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고 제국주의가 심화돼서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관료제와 상비군은 더 증강을 해야 되니까 징병제로 전환하게 되고 그 뭐 부르주아즈가 아닌 그 프롤레타리아트 그냥 대중들도 군에 입대를 하게 되겠죠.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이런 자본주의가 전개돼서 모순이 나타나는 따라 징병제가 나타나는데 그거 때문에 이 상비군이 부르주아적 특색을 잃게 되고 모든 인민의 무장이라는 마르크스주의의 태제가 실현된다는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역사의 아이러니고 뭐 변증법이긴 한데 재밌는 부분이라 좀 정리해서 넣어봤고요. 밑에 또 중요한 말을 하죠. 계급투쟁만 인정하는 것은 마르크스 이론의 본질이 아니라고 레닌은 말합니다. 계급투쟁 이론 자체는 마르크스도 밝혔듯이 마르크스가 인용한 부분, 그 편지를 쓴 부분이 나오는데 그 자체는 이제 부르주아즈의 이론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단지 계급투쟁만 인정한 사람은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고 계급투쟁을 인정한 데서 더 나아가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인정하는 사람만이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레닌은 말합니다. 기회주의도 계급투쟁은 뭐 앞서 말했듯이 카우츠키류도 그랬죠. 계급투쟁 자체는 인정하는데 어, 그 영향을 부르주아적 관계에 국한시키고 이런 프롤레타리아 독재 같은 건 부인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를 이행한 시기에는 새로운 종의 민주적이고 독재적인 국가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행기 때는 이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그 국가고 이거는 프롤레타리아트와 무산자를 위한 민주적 국가이며 부르주아지에 대한 독재적 국가여야 한다고 마르크스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장을 정식해보면 뭐 프롤레타리아 독재 정식화와 그런 관련된 얘기를 하는 장이었습니다. 3장은 이제 마르크스가 계속 경험에서부터 이런 진리를 이끌어내고 있는데 1871년 파리코민의 경험을 마르크스는 분석하게 됩니다. 파리코민의 참가자들의 시도는 노동계급이 기존의 국가기구를 단순히 장악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분쇄하고 파괴해야 한다는 이런 원칙을 실천을 통해 증명했다는 점에서 영웅적이라고 말하는데요. 마르크스는 기존의 관료적 군사적 국가기구를 파괴하려 했음을 강조하고 이것은 마르크스가 말하기에 대륙에서의 모든 현실적 인민혁명의 선결 조건이라고 말하는데 뭐 엥게스가 덧붙이기를 이 대륙에서라는 조건은 1914년과 17년 사이에 영국과 미국에서도 그런 제국주의의 발전이 유럽에서만큼 일어났기 때문에 조금 이제 레닌이 말할 때는 조금 이게 폐지가 된 명제인 것 같더라고요. 예. 아무튼 이제 프롤레타르트 농민이 연합해서 관료적 군사적 국가기구에 예속되고 압박받는 상황을 종식시키려는 시도로 프롤레타리아트와 농민이 함께 인민을 구성하고 있었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농민은 약간 앞서 제가 뭐 말씀드렸던 게 농촌에서도 자본주의화가 심화됐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레닌이 분석한 바에 따라서 빈농을 이런 혁명적 협력 관계로 설정하더라고요. 빈농이 아니라 그냥 소농, 그냥 농민은, 그냥 부유한 농민은 그냥 뿌띠부르주아지일 뿐이고, 예. 또, 이제 국가기구를 파괴했으면 무엇으로 대체를 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또 생기게 되는데, 마르크스의 특징은 이제 이 사람이 메시아처럼 공상에 의존하고 막 무슨 예언자처럼 말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혁명의 경험에서 이 해답을 찾고 있어요. 이제 코민이 그랬듯이 코민은 이제 분쇄된 국가기구를 완전한 민주주의로 대체를 했으며 상비군 폐지를 하고 모든 공직자의 완전한 선거제 소환제를 이루었다고 하는데 이런 대체는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프롤레타리아 민주주의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인민의 다수가 소수를 억압하는 방식으로 이제 특수한 억압 권력이 더는 필요하지 않게 되는 과정이라고 이제 말을 해요. 이 뒷부분에도 말을 하는데, 이제 뭐, 민주주의는 사회주의를 뭐 필요로 하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이행 과정을 이제 또 밝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르크스는 코민이 의회적 단체가 아니라 입법과 행정을 동시에 담당하는 단체였다고 설명을 하고요. 대의기관이 존재하되 특권적 지위를 주는 이해자가 존재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쿠민헌법은 국가 권력을 폐지함으로써 국민의 통일을 실현하려 했는데요. 이게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게 되는 게 국가를 없앤다고 하니까 그럼 뭐 다 따로 놀게 분열시키려는 것인가 이런 오해가 많았고 당시에도 마르크스주의 같은 걸 뭐 프루동의 연방주의랑 이렇게 오도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랑 다르게 마르크스는 이제 중앙 집권제에 반대하지 않고 현대 국가 기구의 파괴를 주장했죠. 이런 인민의 통일을 조직하는 거를 도외시하지 않았다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 같고요. 어, 사장에는 뭐 엥게스의 보충 설명이 뭐 이렇게 나오는데 뭐 주택 문제도 나오고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간략하게 요약을 다 해왔습니다. 이제 프롤레타리아트 국가와 현재 국가의 유사점을 말하면서 이제 주택의 몰수와 점유는 현재 국가의 명령으로도 실행은 된다고 하는데, 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도농 문제, 즉 뭐 한국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도시 농촌 문제, 뭐 지역 불균형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균형적으로 분배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어, 그래서 프롤레타리아 국가에서도
명령을 할 수 있다. 그도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일정 국가 형태를 요구한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반면 두 국가의 차이점은 이제 낡은 행정기관인 관료제가 있고 없고의 차이겠죠. 예, 관료제라는 게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명령을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많은 부분이 좀 중요한데 주택을 무료로 공급하는 상태로 이행은 국가의 완전한 사멸과 관련된다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그냥 제가 개인적인 좀 해석을 하기에는 현대 이제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이런 토지 같은 것이 굉장히 한정돼, 토지 자원이 한정돼 있고 그것의 소유라는 게 개인의 사적 소유권이라는 법률적인 관계로 담보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사멸을 통해서 그런 관계를 완전히 없애야 그 다음에 가능하다는 말을 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제가 좀 개인적으로 해봤고요. 어, 마르크스는 또 당시 무정부주의자들이 오도하는 주장 중에 이제 노동자들이 무기 사용을 포기하고 뭐 조직적 폭력, 뭐 부르주아지의 저항을 분쇄한다는 이런 국가를 포기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했던 것 같아요. 무정부주의자들이. 근데 마르크스가 보기엔 그게 아닌 거죠. 이 어느 하루아침에 이런 국가가 팍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 억압자였던 부르주아지를 왜냐면 낡은 사회에 그럼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없애기까지는 부르주아지를 억압할 필요가 있다. 레닌이 보기엔 그렇게 된 거죠. 어.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 팔권위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엥겔스는 권위와 자치의 적용 범위가 사회 발전 단계에 따라 변한다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권위를 막 탈권위에서 탈피해야 되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권위의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앞서 또 무정부주의자, 반권위주의자들이 되게 오도한 부분인데, 어, 정치적 국가를 사회 단계가 폐지되기 전에 일격에 폐지하고 막 권위도 없애고 이렇게 하는 건 사실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강조를 하는 거죠. 혁명 자체가 권위적이라는 점에서 이것도 비현실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베벨에게 보낸 편지에서 마르크스 엥겔스는 국가라는 말을 강령에 삭제하고 공동체라는 말을 쓰도록 제안을 했는데 이 말의 근거는 코민이라는 형태가 이미 본래의 의미의 국가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그 근거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이 코미는 다수의민이 아닌 소수의 착취자들을 억압했기 때문이고, 부르주아즈의 국가기구를 파괴하고 특수한 억압기구를 내세우는 게 아니라 주민 자신을 전면에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어, 코민이 이런 체제가 국권이 뿌리를 내려서 유지가 됐으면 사실은 뭐 국가기구를 뭐 폐지할 필요도 없고, 알아서 그 기능이 축소되면서 사멸을 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레닌의 말이고요. 이게 공동체라는 말을 쓴 배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크프루트 강령 추원을 비판하면서 사회민주당이 취하는 기회주의적 견해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이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본주의가 독점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걸 국가 사회주의로 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거는 완전 오해이고, 이런 거는 독점 자본주의로 진화하면서 자기 전개를 통해서 그런 모순을 자꾸 창출하는 거는 사회주의 혁명이 임박했음을 주장한 논거가 돼야 되는 거지. 그렇게 사회주의로 보면 안 된다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되고요. 어, 이게 당시에 나타난 뭐 트러스트 같은 그런 경제 형태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트러스트가 이제 계획 경제를 하고 이렇게 많이 했으니까요. 또 엥겔스는 뭐 당시 독일은 되게 또 공화제마저 잘 안 되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어, 그쵸? 예. 그런 법률 질서에서 사회주의적 평화적 이행이 터무니없다고 또 선언을 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엥겔스는 민주공화제가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직접적 통로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이런 민주공화제가 자본의 지배와 계급투쟁을 확대시켜서 이런 프롤레타리아 독재 실현의 가능성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요. 엥겔스도 마르크스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 공화제를 지지하면서, 어, 연방공화제에 대한 약간 상이한 두 인식이 있는데, 하나는 발전의 장애물로 보는 거고, 또 하나는 군주제 국가에서 이런 연방 공화제가 나타났을 때는 중앙집권적 공화제로 가려는 이제 과도적 형태로 보았죠.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고요. 엥겔스는 지방자치를 강조하면서 보통 선거권에 따라 선출된 관리에 의한 지방군촌의 완전한 자치, 국가에서 임명하는 모든 지방관청과 주관청의 폐지. 이게 지방자치를 인정하면서도
이 중앙 집권적인 거를 또 강조하려는 시도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는 뭐 다음에 언급되는 프랑스 혁명 얘기는 그 부르주아즈 혁명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부르주아즈랑 노동자가 같이 혁명을 일으켜서 같이 무정을 하고 이렇게 그 왕정을 이렇게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부르주아가 노동자의 뒤통수를 쳐서 무장을 해제하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피억압 계급이 무기를 가지는 것은 핵심적이라고 엥겔스는 보았고요. 뭐 종교 문제는 당시에 좀 이런 것도 오도되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종교 문제도 역시 당적인 측면에서 투쟁을 해야 되는 대상임을 또 이렇게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엥겔스는 민주공화제에서도 국가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민주공화제가 됐다고 이렇게 다 끝나는 게 아니고 여전히 여기도 공무원과 관료들과 그 기관들이 사회에 군림을 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고 엥겔스는 여기서 또 중요한 말이 철저한 민주주의가 사회주의로 전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주의를 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철두철미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에서는 불가능하며 또 사회주의에서는 모든 민주주의가 다 사멸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기 이제 민주주의가 결코 단독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현상들과 함께 존재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뭐 변증법에서 말하는 상호침투 약간 이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 발전에 영향을 또 보는 것이 필수적인데 다음 장인 이제 5장에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국가 사멸의 경제적 기초에 대해 얘기하는데 레닌이 여기서 분명하게 말하기를 국가가 언제 사멸할지는 알 수가 없다라고 말해요. 우리 그 이런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그렇게 말 안 하는 메시아처럼 이렇게 확언해서 말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그 필연적인 관계를 파악했을 때만 말하는 거고 여기도 말했듯이 이것은 장구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레닌은 말합니다. 뭐 엥겔스와 마르크스의 국가에 대한 이런 뭐 인식이 좀 달랐다고 조금 뭐랄까 중요성 위계가 좀 달랐다고 이렇게 레닌은 말하고요. 레닌 마르크스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공산주의 사회 발전이라는 주제였죠. 근데 이런 주제를 이런 문제를 갖고 있다면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이런 사회 발전 이론을 임박한 자본주의의 파멸과 앞으로 올 공산주의 장래 발전까지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인데요. 어, 조레알 공산주의의 발전 문제는 공산주의가 자본주의로부터 생겨난 역사적 발전이라는 사실과 이것도 되게 중요한 어느 날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로부터 생겨났다는 게 중요한 거고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사회 세력이 작용한 결과라는 사실을 근거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로부터 낡은 사회로부터 나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 같고요. 어, 이어서 말하자면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사회와 공산주의 사회에 혁명적 전환의 시기가 있었으며 이거를 맞서 이게 정식화했듯이 프롤레타리트의 혁명적 독재라고 칭했습니다. 민주공화제에서 민주주의는 자본주의적 착취로 인해 이게 뭐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죠. 지금도 그렇듯이 대다수의 주민이 공적 생활과 정치 생활에서 배제되는 여전히 그런 상태인 거죠. 뭐 해결도 이거를 언급하고 극복하려고 했지만 마르크스가 또 이렇게 비판을 한 부분이 해결 법철을 비판해서 나오는 게 또 있습니다. 어, 네, 여기서 또 분명하게 했던 말을 계속 하는데 이것도 강조를 하려는 의미겠죠.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로부터 공산주의로의 발전은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또 이것도 착취자의 저항을 분쇄하기 위한 것이다. 뭐 이런 말을 계속 하고요. 자본가들이 소멸하고 어떠한 계급도 없는 공산주의에 가서 비로소 국가가 더는 존재하지 않게 되고 자유에 관해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레닌은 말합니다. 또 약간 그렇게 되면 이런 기존의 합리적인 규칙들은 어떻게 작용을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데 레닌은 이런 공동생활의 기본 규칙들이 폭력 없이 강제 없이 복종 없이 어떤 강제 기간 없이 준수하는 것이 습관이 된다고 말을 하네요. 예. 그 다음엔 이제 공산주의도 단계가 있는데 이행 단계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공산주의 첫 단계부터 이제 사회의 첫 단계부터 말합니다. 뭐 앞서 계속 말했듯이 공산주의는 어느 날 생겨나는 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의 태내에서 창출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본주의에서 나온 낡은 사회의 흔적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생산수단은 물론 사적 소유가 아니라 이제 공동체의 소유로 전환을 하지만 사회 전체에 속하지만 아직까지 이런 평등한 권리가 부르주아적 권리로서 불평등을 전제한다고 말을 합니다.
공산주의 첫 단계에서는 진정한 공정과 평등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여전히 부의 차이가 존재하고, 어, 있지만, 여기 중요한 사실은 이 생산수단이 공동체의 소유가 됨으로써 어떤 인간에 의한 착취는 불가능하게 됐다는 점이 중요하죠. 또 이 다음에 말하기를 이제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국가의 완전한 사별이 이루어진 상태예요. 정신 노동과 육체 노동의 대립도 사라지고, 국가가 사라지고 자유가 확립된 단계가 높은 단계의 공산주의인데, 이거에 관해서는 사실 레닌은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지 않은 게 앞서 말했듯이 우리 사회주의 이론가들은 분명한 것만 말하잖아요. 경험에서 나온 그런 도출된 과학적인 결론만 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국가의 사멸은 오래 걸리면서 이거는 공산주의의 높은 단계 발전 속도에 달려있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레닌이 강조하기를 이 자본가들을 뭐 속된 표현으로 이렇게 잘 조져서 되게 그들이 억압하고 있는 생산력 발전을 어떤 좀 계획적으로 생산력 발전을 더 높이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 경제적 기초가 나타난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음은 이제 기회주의자들에 의한 마르크스주의의 승리화 얘기인데 그래서 뭐 무정부주의자 플레아노프와 카츠키가 레닌이 대결하던 주요한 대상이더라고요. 어, 뭐 이 사람들이 많이 왜곡을 했는데 플레아노프는 무정부주의자의 투쟁에서 본질적인 문제인 국가에 대한 혁명 이런 문제 자체를 언급하는 걸 회피하려고 애썼다고 합니다. 무정부주의자들은 뭐 낡은 얘네는 정부를 막 없애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어떻게 파괴해야 되고 무엇으로 대체할 것이고 이런 구체적 문제는 전혀 언급을 안 하는 점에서 되게 비현실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제 다음은 뭐 기회주의자 카우츠키의 논쟁에서 알 수 있는 건데 카우츠키의 문제 설정에서 그가 문제를 다루는 방법에서 이런 국가 문제를 둘러싸고 기회주의로 빠지는 거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카우츠키의 스승도 되게 유명한 수정주의자인 베른슈타인이죠. 근데 베른슈타인은 마르크스가 말한 이 노동자 계급은 기존의 국가 계급으로 단순히 장악해서 그것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운영할 수 없다는 이 명제를 이 말을 되게 좋아했다 그래요. 근데 마르크스의 맥락은 다 잘라버리고 이것만 체리피킹, 원하는 것만 이렇게 따가지고 되게 자기만의 의미로 왜곡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뭐 제대로 이제 교정을 시켜주려면 단순히 장악해서 목적을 위해 운영하는 게 아니라 분쇄를 해야 되고 파괴를 해야 되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카우츠키는 말하기를 장악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고 끝냈다고 해요.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교육 파괴에 대해서 하지 않고 있고, 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논쟁들도 기회주의자의 논쟁은 비슷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부족하게 좀 정리를 해서 좀 같이 좀 질정을 해주시고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한 번 더 정리를 해보자면 레닌의 투쟁 대상은 부르주아 공화정이었고요. 어떤 농민을 바라보는 관점, 소경영적인 농민을 바라보는 뿌띠부르주아즈를 바라보는 관점은 되게 적대적이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1917년 이전까지요. 러시아 자본주의의 이야기를 제국주의에 포섭된 국가 독점 자본주의로 전환하는 그런 자본주의라고 보았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적 정치는 사회적 공화적, 즉 코민적 형태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발제가 끝났습니다.